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에 이준호라는 중인 출신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무예에 남다른 재능을 가졌지만 집안 배경이 보잘것없어서 무과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곤 했지요. 이번에도 이 선비는 한양에서의 과거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년간 닦아온 무예와 학문이 이리도 허망한 것이란 말이냐. 중인 집안이라는 이유로 이리도 번번이 낙방에 고배를 마셔야 하다니.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히 원망을 할 수 없고 그저 하늘을 탓할 뿐이로다. 이 선비는 가슴속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지친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다름제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곧바로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주모, 여기 술 한 병 주시오. 어서 오셔요, 나으리. 어디 막걸리나 동동주로 내올까요? 독한 걸로 주시오. 먹고 뒤집힌 속이 한 번 더 뒤집혀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말이오. 그러면 여기 우리 다름제 마을의 특산품 달소주가 제격이지요. 금방 내오리다. 다른 건 필요 없수. 됐소. 술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것 같지 않소이다. 이 선비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자 주모가 눈치를 보더니 후다닥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과 장아찌를 소반에 담아 탁자에 올렸습니다. 이 선비는 꾸벅 목리를 하고서는 곧바로 한 잔 따라서 쭉 들이켰습니다. 마치 불을 머금은 듯한 아주 독한 술이었습니다. 차라리 산골 속초야에 묻히는 것이 옳은 건가? 이 몸 바람 따라 흩날리는 낙엽이 되어 쓸쓸히 사라져버리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이리도 헛된 꿈을 품고 세상을 헤매는가? 이 선비는 연거푸 소주를 들이켜며 좌절을 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독주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최 무엇으로 이 슬픔을 달래야 한단 말입니까? 이복의 낭자. 뭐가 그리 부끄러워? 손님이라고 저기 말라비 틀어진 선비놈 밖에 없는데. 그래, 어디 가지 말고 자자, 여기 낭군님 무릎에 하만 잡아. 으이? 고년 그거 참 많나 보인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의 한편에서는 불안당 무리가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지요. 거친 웃음소리와 주막 여종을 향한 저속한 농담이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선비는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허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술잔을 기울였지요. 주막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불안당 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소란은 더더욱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비는 마음의 평온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젊은이들, 너무 좀 소란스럽지 않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주게. 뭐시오? 이 영감탱이가 실성을 했나? 지금 우리한테 한 말이오. 나이를 먹을 만큼 자셨으면 눈치도 좀 있어야지. 어디 봐둔 몇 자리라도 있나 보지? 오늘 장사 한번 치를까? 보다 못한 한 노익장이 건달들에게 정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허나 건달들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역정을 냈지요. 급기야 건달 하나가 노익장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영감탱이 때문에 술맛 배렸으니 이걸 어찌할 거야? 그래, 이 시간에 주막에 죽치고 있는 걸 보니 주머니 꽤나 두둑하겠네. 우리 불쌍한 상것들에게 몇 푼 적선 좀 하시지 그러시오? 건달들은 시시덕거리며 노익장에게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익장의 뺨을 툭툭 두들기기까지 했는데 어른에 대한 공경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선비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였답니다. 이 고얀 놈들, 어디서 이따위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냐? 논어에 이르기를 어른을 섬김에 있어 공경함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였다. 내 놈들은 금수만도 못하구나. 당장 그 손을 떼고 물러서지 못할까? 얼씨구! 이놈은 또 뭐야? 오늘 단체로 실성이라도 한 게냐?
오냐 좋다. 오늘 줄초상을 치러보자. 이선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히 서서 기다렸지요. 건달 하나가 주먹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이에 이선비는 주먹을 휘두른 건달의 팔을 단숨에 잡아채서 힘껏 비틀었습니다. 건달은 새색시 같은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건달이 이선비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번에 이선비는 팔을 비틀어 붙잡은 건달을 밀어서 앞으로 내세웠죠. 그러자 건달 둘은 서로 뒤엉켜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놈이 기어코 피를 보자는 거구나. 이를 본 나머지 건달이 허리춤에서 큼지막한 박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선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허리춤에 찬 부채를 꺼냈지요. 이에 건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흉내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넌 오늘 잘못 걸렸다. 잡소리 그만하고 어서 오너라. 이선비의 도발에 건달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우고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며 박도를 내려쳤습니다. 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도양단하려는 듯한 흉흉한 기색의 공격이었지요. 허나 이선비는 펼치지 않은 부채를 가볍게 휘둘러서 박도의 날 옆면을 밀어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로 내리쳐진 박도는 애꿎은 탁자에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건달은 당황하며 탁자에 박힌 박도를 뽑기 위해 낑낑거렸습니다. 이선비는 혀를 차며 이를 지켜봤지요. 이놈아, 힘이 이래 없어서야 건달짓이나 하겠느냐. 이선비는 즉시 부채로 건달의 콧잔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선비는 여세를 몰아 부채를 반대로 돌려 건달의 목젖을 가볍게 찔렀습니다. 부채의 끝이 건달의 목젖에 명중하자 건달은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도는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고 건달은 바닥에 쓰러져 쩔쩔맸지요. 이선비는 부채를 다시 허리춤에 꽂으며 여유롭게 서서 쓰러진 건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막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고 주모와 다른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봐주겠느니라. 더 소란 피우기 싫으니 썩 꺼지거라.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주제에 혀가 길구나. 건달들은 도망치면서도 계속해서 이선비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이 주막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건달들이 사라지자 주막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선비는 주모에게 사과하며 없는 돈을 모두 털어서 수리비를 배상하였지요. 허나 주모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마다하였습니다. 나으리 아주 큰일을 저지르셨소. 저놈들은 이 다름제 마을의 지주 방진사의 패거리요. 아주 못돼 처먹은 놈들이지. 놈들은 나으리에게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이요. 그러기 전에 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소. 내가 왜 도망을 가야겠소? 도망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저놈들이 해야지. 만약 놈들이 또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요. 됐고 방이나 하나 주시오. 이선비는 호기롭게 말하며 엽전을 내밀었지요. 주모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이선비의 태도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하고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이선비는 일찌감치 방으로 돌아가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바탕 푸닥거리를 했더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지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요. 이선비는 가슴속에 천근의 추가 매달린 듯 무거운 심정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도통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은 흐르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 고즈넉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수상스럽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한껏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속삭임도 들려왔습니다. 이선비는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맞지? 그 선비놈의 방이? 맞다니까.
어서 들어가서 멱을 따버리자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림잡아서 기신명은 되었지요. 아무렴 조금 다퉜기로써니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서 몰래 밤중에 기습하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심보가 고약한 놈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선비는 자칫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너댓 놈이면 이선비가 맨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10명이나 되면 아무래도 위험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준호야. 이선비는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 안에 베개와 다른 이불을 뭉쳐서 마치 사람이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끝마친 이선비는 곧바로 짐을 챙기고 몸을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흉흉한 날붙이를 든 장정이 우르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선비가 누워 있었던 이부자리를 무자비하게 쑤시기 시작했죠. 이선비는 그 틈을 타고 얼른 놈들이 들어온 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놈 저거 내뺀다. 이놈. 약삭 빠르게 함정을 파두었구나. 건달들이 고성을 지르며 이선비를 쫓았습니다. 이선비는 모양 빠지기는 했지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안간힘을 다해 달렸답니다. 그럼에도 건달들은 아주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밤에 마을 바깥으로 정처 없이 달렸지요. 건달들도 아주 작정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목구멍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새 눈앞에 큼지막한 강가와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낭패다. 하필이면 강이 길을 가로막는구나. 오냐, 오늘 그러면 내 놈들이 죽나 내가 죽나 어디 끝장을 보자. 이선비는 지팡이를 움켜쥐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가짐으로 멈춰섰습니다. 죽더라도 떳떳하게 사내답게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건달들이 거품을 물면서 이선비를 쫓다가 돌연 멈춰선 것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가. 여기 이상은 가면 안 돼. 이 쭉정이 같은 놈? 운이 아주 좋구나. 그러고는 침을 바닥에 탁 뱉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이선비는 어리둥절했지요. 어쩌면 결사의 마음을 품은 이선비를 보고 지레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지요. 이선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다음에 찾아올 때는 머릿수를 더 늘려오거라.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이선비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달들은 그런 이선비의 조롱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주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영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선비는 숨을 돌리고 강가의 큰 바위에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어차피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되었지요. 여기서 야숙을 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선비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벗삼아 밤하늘의 달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 외로운 달, 내 맘 닮아 서글프다. 빛 잃은 이 마음 어찌 새벽을 기다릴꼬. 이선비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여인네의 처연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깊은 밤중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선비는 등골이 오싹하였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대답하라. 걔 누구냐? 이선비가 엄하게 꾸짖었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봐야 했지요. 이선비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가에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복자락이 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비록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이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로 이 깊은 밤중에 강가에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오? 사람의 일이라면 내가 돕겠소. 송구스럽습니다, 나으리. 죽었는데도 이승을 떠나지 못해 한이 서려서 울고 있사옵니다. 이선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비는 잠시 멈칫하며 물러섰지만 여인의 슬픔 어린 목소리에 이끌려 다시 다가갔습니다. 죽었다니. 그럼 그대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란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이미 죽은 몸이옵니다. 하오나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그대의 한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슬프게 울고 있단 말이오? 말해보시오. 이승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를 위로하고 싶소. 나으리께서는 제가 두렵지 않사옵니까? 장차 조선의 대장군이 될 몸이오. 죽은 자를 두려워해서야 어찌 살아있는 자를 지키겠소? 귀신이라 한들 그대를 두려워할 리 없소. 오히려 그대의 한이 서린 사연을 듣고 이승에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소. 이선비의 담대한 대답에 여인은 눈물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소녀는 이유정이라 하옵니다. 다름제 마을의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요. 생전에 혼기가 찾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랑하는 연인과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혼례 전날 평소에 저를 눈독 들이고 있던 방진사가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요. 방진사라 함은 다름제 마을의 지주 말하는 거요? 그렇사옵니다. 방진사는 약혼자와 저를 갈라놓으려 했는데 급기야 반항하는 약혼자에게 몹쓸 짓을 하여 해치고야 말았지요. 맙소사, 아주 천벌받을 놈이구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진사 집으로 끌려가 첫날 밤을 강제로 맞이할 뻔하였습니다. 하온데 제가 어찌 그런 수치를 견디겠사옵니까? 틈을 타 탈출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방진사의 패거리들이 저를 추격해왔지요. 저는 잡히면 더 큰 치욕을 당할 게 분명하였기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했사옵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몸을 던졌고 그 이후로 하니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선비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비는 부채를 펼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조를 읊었습니다. 서러운 한 맺힌 넋이요. 내 맘에 닿으오니. 고요한 달빛 아래 그대 한숨 녹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준 이들은 지금까지 없었사옵니다. 저를 보면 모두 심장이 멎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지요. 소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니요. 이제야 왜 방진사 패거리들이 나를 쫓다가 도망간 이유를 알 것 같구만. 이선비는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정낭자는 연기처럼 너울거리며 이선비에게 날아와 품에 안겼답니다.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품을 타고 들었지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이곳에 남아 저의 한을 갚아줄 낭군님을 기다렸사옵니다. 내 반드시 그대의 한을 풀어 극락왕생하도록 돕겠소. 이선비는 품에 안긴 유정낭자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서늘한 감촉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정낭자는 그런 이선비를 애틋하게 올려다보며 이윽고 입맞춤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유정낭자의 차가운 입술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과 한을 나누며 달빛 아래에서 애틋한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선비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영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이윽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잠들었답니다. 이선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선비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간밤에 있었던 일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산 사람이 죽은 귀신과 거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선비는 품속에서 생전 처음 본 놀이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정낭자의 노리개 아닌가. 어젯밤 있었던 일은 꿈이 아니었다. 이선비는 유정낭자와 처음 만났던 바위를 향해 합장을 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약조한 대로 반드시 유정낭자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하였지요. 허나 그러기 위해서라면 다시 다름제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이선비는 상투를 풀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양반된 자로서 틀어올린 상투를 푸는 것은 보통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했지요. 그만큼 이선비는 유정낭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쑥대머리를 한 채로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선비에게 혼쭐이 난 이후로 건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선비는 모른 척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이쿠야, 돈은 있소? 있고야 말고. 거 섭섭하구려. 오랜만에 뵈었는데 첫 인사말이 그게 뭐여? 주모는 이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흘겼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남? 뭐, 그러면 뭘 좀 드릴까? 술 한 잔 주시오. 어떤 걸로 드려? 저번처럼 독한 달소주가 좋겠구려. 뒤집힌 속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번 더 뒤집어야겠거든. 아니? 뭐요? 이게 누구야? 나으리 아닙니까? 주모는 익숙한 주문에 깜짝 놀라 이선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기는 하였지만 분명 익숙한 얼굴이었죠. 이제야 주모는 웬 쑥대머리를 한 거지가 아는 척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쉿, 목소리 낮추시오. 내 들키면 곤란한 처지인지라.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나저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밤중에 방진사 패거리가 나으리께 보복하려고 쳐들어갔을 때는 꼼짝없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내 살면서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 도망간 것은 처음이었어. 헌데 놈들이 강가의 바위까지는 쫓아오지 않더만. 뭐라고쇼? 그곳을 갔다 오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계시는 겁니까요? 이선비는 주모의 질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모는 감탄을 하면서 들었지요. 그런데 이선비가 막 처녀 귀신의 정체가 유정낭자였다는 이야기를 하던 차에 옆에서 일을 하던 여종이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지요.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언니를 만나셨군요. 좀 더 말씀해 주셔요. 언니는 아직도 한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던가요? 여종의 정체는 사실 유정낭자의 친여 동생 소정이었답니다. 가만 보니 아리따운 유정낭자와 생김새가 정말이지 똑 닮아 있었지요. 이에 이선비는 언니의 놀이개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소정낭자는 분명 언니의 것이 맞다고 하였지요. 그렇구려. 내가 여기 돌아온 이유는 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저도 발벗고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제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언니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모는 이선비와 소정에게 저기 방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 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곳에서 소정낭자는 지금까지 방진사가 벌인 온갖 악행들을 소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쯤에 다름제 마을은 가뭄으로 흉작을 피하지 못하였지요. 그때 방진사가 나타나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터무니없는 빚을 지게 하여 재산과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지요. 그 이후부터는 방진사의 마음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해 저택을 짓거나 농산일에도 부려먹었지요.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구만. 그래도 다행이구려. 악덕 고리대금업을 했다면 빈문서나 일지 같은 것이 분명 있을 테니 말이오. 맞습니다, 나으리. 방진사는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할 때 만든 일지나 빈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방진사의 서재 숨겨진 서랍장 안에 있지요. 그렇다면 몰래 방진사의 집으로 잠입해야겠소. 헌데 당최 어찌해야 들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구먼. 방진사가 가까운 시일에 크게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때 혼란을 틈타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어떻사옵니까?
묘하니요. 좋소. 그러면 또 변장을 해야겠구려. 혹시 남는 옷가지가 좀 있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입던 옷이 있지요.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선비는 소정낭자와 계획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장검도 한 자루 구해놓았지요. 본래 묵과에 합격한 사람만 장검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방진사의 저택에서는 흥겨운 가락이 넘쳐나고 방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선비는 나이든 노인 거지로 변장하여 방진사의 저택을 서성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이선비를 소문난 잔칫날에 밥이나 빌어먹으러 온 거지로 생각했지요. 이보쇼, 괜히 어슬렁거리지 말고 저리 좀 꺼지쇼. 어이구 각박해라. 알겠수다 갈 테니 그만 좀 떽떽거리쇼. 이선비는 그리 말하면서 힐끗거리며 경비가 없는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컴컴하니 아무도 서 있지 않은 담장벽을 발견하였죠. 이선비는 거리를 재고는 달려서 크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휙 하고 넘어버렸지요. 오랫동안 무예를 수련한 이선비에게 이깟 담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담장을 넘은 이선비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진사댁의 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 술병을 하늘에 높게 들어 올린 방진사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선비는 안심하고 방진사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천하의 몹쓸 악당놈 주제에 번듯한 집에서 사는구나. 이놈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어둠 속에서 길을 조금 헤맸지만 이선비는 금방 방진사의 서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정낭자가 말해준 대로 숨겨진 비밀 서랍장을 발견하여 안에서 빈문서와 일지를 찾아냈지요. 이것을 조정에 알리면 금이부가 파견되어 방진사를 처벌할 것입니다. 이선비는 문서를 품에 넣고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몰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을 문 앞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다 이놈아. 방금 전까지 고주망태가 되어 흥청망청 놀던 방진사가 이선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진사의 패거리들이 이선비가 나오는 서재 앞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주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이놈 방진사. 또 어떤 간악한 술수를 부린 게냐? 주모와 작당하여 아주 깜찍한 짓을 꾸몄더구나. 방진사는 그러면서 포박당한 주모와 소정낭자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방진사 일당은 이선비가 몰래 마을에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주모를 신문하여 함정을 파두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선비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소용없다. 훔친 장부와 일지를 모두 내려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처자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선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부와 일지를 넘긴다 해도 이선비는 물론이고 사로잡힌 인질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배짱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요. 이놈 방진사야. 그렇게 원한다면 내 놈이 직접 가져가거라.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 이선비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팅겼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순순히 가기 싫은 마음이었지요. 방진사는 그런 이선비의 태도에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 말하면 내가 겁이 나서 못할 줄 아느냐? 오냐 그래. 내 손으로 직접 빼앗고 내 놈의 목숨도 끊어주마. 방진사는 그리 말하며 뒷짐을 지고 이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뒤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방진사가 이선비의 품을 뒤지던 도중 유정낭자가 주었던 놀이개가 푸른 빛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 방진사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방진사는 그 찰나에 뒤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요사스러운 짓이냐 말이다. 그 순간 공포에 질린 방진사의 눈앞에
유정낭자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요. 유정낭자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끔찍한 귀곡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방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더욱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 방진사야.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내 순결을 짓밟았으니 그 죄값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승에서 저지른 내 죄악이 너를 물어뜯고 저승에서도 영원히 너를 괴롭히리라. 방진사의 목을 유정낭자의 차가운 손이 감싸주는 순간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일그러진 방진사는 결국 입을 벌려 갑자기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체로 몸부림치더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헐떡였습니다. 이윽고 방진사는 눈을 까디집힌 채로 쓰러졌습니다. 유정낭자의 원한에 의해 산채로 익사한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방진사의 패거리들은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도망쳐라. 모두 죽게 생겼다. 패거리들은 서로를 밀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고 이선비와 함께 있었던 주모와 소정낭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정낭자는 방진사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이선비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제한이 풀렸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유정낭자, 이제 마음 편히 저승으로 가시오. 이승에서의 억울함은 모두 씻어졌소. 유정낭자는 천천히 사라지며 그동안의 한이 모두 풀린 듯한 평온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주모와 소정낭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선비를 바라보았고 이선비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유정낭자의 한도 풀렸고 방진사의 악행도 끝났소. 이후 이선비는 방진사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관아에 고발하였고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방진사의 집에서 발견된 빈문서와 일지 그리고 이선비가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결국 방진사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주모와 소정낭자 역시 방진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선비는 이들을 도운 공로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정낭자는 언니의 한을 풀어준 이선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이선비는 소정낭자와 혼약을 하며 중인 가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덕택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이품 병마절 도사까지 지내게 됩니다. 마침내 재능을 인정받아 그에 걸맞은 관직에 앉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선비는 소정낭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강윤기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윤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기놀이에서 접은 역사가 없었답니다. 윷놀이나 투전은 물론이고 주사위 놀이인 쌍류, 화투, 장기, 바둑 등 온갖 놀이에 통달해 있었죠. 귀신 같은 솜씨의 사람들은 강귀신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겐가? 어떻게 저 자식 패가 연달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패가 일이 나온 게 내 탓이오? 거 역정 그만 내고 앉으시오. 실력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요? 무엇이?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로 입을 놀려? 오냐, 좋다. 엎어! 허나 실력이 너무 출중했던 탓일까요? 건달패들이 낀 놀이에서 돈을 왕창 따버린 바람에 윤기는 그만 큰 원한을 사고 말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건달패들은 그런 윤기를 사로잡아서 흠신 두들겨 패고 염전의 노비로 팔아버렸습니다. 염전에서 호된 노동을 하던 윤기는 이러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겠다 싶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에 염전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곧바로 추노꾼들을 시켜서 윤기를 쫓게 했습니다. 저놈 저거 잡아라. 아이고 빠르기도 해라. 아주 미꾸라지가 따로 없네. 어디로 감겨? 이놈 자식 이거 달밤에 땀 빼게 만드는구나. 윤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풀을 헤치며 야밤의 산속을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난 추노꾼들의 욕지걷기와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윤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부지런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놈들. 아주 징글징글하구나. 윤기는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널찍한 길이 쭉 뻗은 곳이었는데 탁 트였다 보니 여기서 더 달려봐야 발견되어서 단숨에 따라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윤기는 큼지막한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서 잘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감쪽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성난 추노꾼 넷이 달려왔습니다. 추노꾼들은 각자 활이나 큼지막한 박도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탑 분명 그놈이 여기로 오는 것을 보았는데. 추노꾼들은 쌍심지를 켜고 윤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윤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부처님 산신령님, 옥황상제님 하면서 부디 추노꾼들이 못 찾도록 간절히 빌었습니다. 길 따라서 쭉 주랭랑을 친 것이 분명하다. 가세, 멀리는 가지 못했을 걸세. 윤기를 찾지 못한 추노꾼들은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길을 따라 바쁘게 달려갔습니다. 윤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기적어기적 기어나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윤기가 숨었던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장승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고목으로 보였던 것이죠. 윤기는 자신을 숨겨준 장승에게 꾸벅절을 하였습니다. 장승날이 덕에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윤기는 그러면서 무언가라도 장승에게 바칠 것을 찾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비상식량으로 먹으려 했던 찐빵 2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승이 아니었으면 이 찐빵을 먹을 수 있기는커녕 살아남지도 못하였겠죠. 윤기는 손수건을 바닥에 깔고 찐빵 2덩이를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구려. 외로이 산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요. 윤기는 다시 산속을 헤맸습니다. 추노꾼들은 윤기가 딴 길로 빠진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고 해가 뜨면 더 멀리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기에게는 더 도망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찐빵 하나는 그냥 내가 먹을 걸 그랬나. 이제 와서 괜히 장승 앞에 두고 온 찐빵이 괜히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윤기는 허기짐과 피로를 꾹 참고 가파른 산길을 터덜터덜 걸었죠. 그러다가 문득 앞에 낡고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속에 웬 기와집이라니. 자세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기와는 곳곳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은 그야말로 세월에 치여 쇠락해 있었습니다. 옳거니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윤기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채와 사랑채로 보이는 곳은 무너져 있었고 안방만 간신히 지붕에 올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기는 안방에 자리를 펴고 한숨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지붕이 드리워진 곳에 누우니 곧바로 잠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벌써 찾아왔단 말인가? 멀리서 들려오는 추노꾼들의 거친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다시 숨을 곳을 찾았죠. 말소리를 들어보니 추노꾼들도 윤기처럼 쉴 곳을 찾아 폐가로 오는 것이었거든요. 재수온 붙었구나? 이미 추노꾼들은 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냥 다시 뛰쳐나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던 때 갑자기 커다란 병풍 뒤에서 하얀 손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윤기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병풍 뒤로 들어오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그머니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간 오싹한 기운이 윤기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렴 폐가의 병풍 뒤에서 나타난 흰 손이라뇨.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윤기는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병풍 뒤로 황급히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계셔요. 병풍 뒤에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처럼 하얀 피부의 고운 미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하절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속삭이며 윤기의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엉겁결에 안긴 윤기는 여인의 말대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자 여인의 가슴팍에서 조용히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 귀신은 아니겠지요. 그 망할 놈이 우리를 아주 제대로 골탕 먹였구만. 그래도 멀리는 못 갔을 것이요. 흔적이 여기 주변에 마구 흩어져 있으니께. 고놈도 지쳐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또 추격합시다. 추노꾼들은 쿵쾅거리며 윤기가 있는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리를 펴고 술판을 벌였죠. 이에 윤기는 숨조차 쉬는 것을 까먹고 여인이 시킨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주변이 쥐죽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질한 것이 지금 땅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 있는지 천지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소용돌이 치듯 빙글빙글 중앙으로 흘러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죠. 그러다 갑자기 여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괜찮습니다. 윤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앞을 보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패가는 온데간데 없고 주위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윤기가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있던 패가는 온데간데 없었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 사방에 걸린 등불이 은은하게 빛을 내며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라도 들어온 듯 모든 것이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이게 어디란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같지 않은 형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사람보다 훨씬 큰 요괴들, 얼굴이 짐승처럼 길쭉하거나 눈이 여러 개 달린 괴이한 형상의 존재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들은 윤기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자기들끼리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요괴들은 각자 길을 따라 걸어가며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영계, 요괴와 귀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윤기는 여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윤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윤기에게는 그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영계? 지옥 같은 곳이요? 아니요, 지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요괴와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요? 당신도 저들과 같은 요괴나 귀신이요? 죄송합니다. 자기소개가 많이 늦었네요. 저는 한성화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요괴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랍니다. 사람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날 여기로 데려온 거요? 그리고 그 폐가에서 뭘 하고 있었고?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좀 걸을까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 차차 설명해 드리겠사옵니다. 윤기는 성화와 함께 요괴와 귀신들이 모여드는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붉고 푸른 등불들이 둥둥 떠다니며 길을 비추고 길 양옆에는 수상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형체의 요괴들이 알 수 없는 음식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알록달록 빛을 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죠. 멀리서 주막에서는 거대한 짐승 같은 요괴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요괴들은 서로 술을 따르며 흥겹게 떠들었고 주변을 지나는 작은 귀신들은 그들 사이에서 어지럽게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그 낯선 풍경 속에 압도당한 듯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폐가는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에요.
아주 어릴 때 언니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집안 병풍 뒤에 숨었었죠. 그런데 그때 요괴들이 저를 납치해 여기 영계로 데려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허락을 받아 잠시 횟집에 나갔다가 당신을 만난 거죠. 그 말이 참말이요? 납치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말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 요괴 대감의 신임을 얻었고 그 덕에 오늘처럼 잠시 인간 세계로 나갈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평생 사는 거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요? 저도 돌아가고 싶지만 요괴 대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은 옛날 집이 너무 그리워서 잠깐 나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덕분에 살았소. 정말 고맙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구경이라? 여기가 이렇게 기묘한 곳이라니. 헌데 내게 그럴 시간이나 있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그 폐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윤기는 성화의 안내를 받으며 영계의 기묘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허나 윤기는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추노꾼들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린 데다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감이 풀린 탓이겠죠. 이를 본 성화는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윤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밤을 꼬박 새운 데다가 마땅히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소. 잠깐 쉬어 가시죠. 요괴 대감이 저 같은 시종들이 쉴 수 있는 집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곳으로 가시죠. 윤기는 성화의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성화는 요괴대감에게 끌려가서 온갖 자비는 다 했지만 그래도 대접을 잘 해주어서 이렇게 홀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윤기는 더러운 몸을 씻고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눈을 좀 붙일 수 있게 되었는데 윤기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까무룩 잠에 들어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자고 있는 윤기의 몸을 막 더듬는 겁니다. 이상한 기운에 화들짝 잠을 깬 윤기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성화가 새하얀 살결을 그대로 드러낸 채 윤기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있지 뭡니까? 성화는 그런 윤기를 보며 매혹적으로 눈웃음 짓고는 그대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윤기는 너무나도 고혹적인 성화의 미모에 홀려 그대로 이를 치러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죠. 한참을 몸을 뒤섞고 나서야 기진맥진한 윤기는 옆에 드러누웠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갑시다.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소? 내 반드시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윤기는 그러면서 성화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성화의 두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곳에 당신을 데려온 건 저희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요괴 대감의 명을 받고 당신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어요. 당신을 그분께 바치기 위해서요. 뭐라? 그게 무슨 말이요? 윤기는 순간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화는 윤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요괴 대감은 이곳에 오는 인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당신을 납치해 이곳으로 끌어들인 건 요괴 대감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의 식탁에 오를 희생양으로 당신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죠. 윤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성화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이건 다 계획된 일이었단 말이요? 날 속이려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당신을 이렇게 두면 당신은 요괴 대감의 손에 죽을 겁니다. 여기서 당장 떠나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찌하려고. 내가 도망치면 그 요괴에게 붙잡혀 큰 고초를 겪을 텐데.
성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어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만은 살아서 이곳을 떠나세요. 윤기는 말을 잃은 채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화의 결단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하루 정도 밖에 지내지 않은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막에 가서 덩치가 크고 상투를 튼 검은 옷의 남자를 찾아가세요. 그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윤기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비통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밤이었습니다. 윤기는 두려움을 참고 요괴들이 그득한 거리를 지나 성화가 말한 주막으로 향했죠. 그리고 주막에는 덩치가 집채만하고 상투를 튼 데다 턱수염이 거칠게 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홀로 탁자에 앉아 쓸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성화에게 받은 엽전을 확인하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시오.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묻겠소. 응? 아니, 이게 누구야? 이야. 여기서 내가 자네를 만나는구먼. 나를 아시오? 이복의 날쌔. 그 장승 말이야. 기억 못하나? 자네가 찐빵을 주었지. 그 순간 윤기는 번개가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추노꾼들에게 쫓기다가 고목인 줄 알고 숨었던 그 장승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반갑네. 안 그래도 외딴 산의 부임을 받아서 내 거의 100년간 곡물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 그러던 차에 자네가 찐빵을 한 덩이도 아니고 2덩이나 올려놓아서 내 정말 고마웠네. 자, 어서 여기 앉게나. 내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지. 정말 그 장승날이십니까? 아, 그렇다니까. 도대체 어쩐 일로 이 험한 곳에 오게 되었나? 윤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잠자코 듣던 장승은 인상을 찌푸리고는 화가 나는 듯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도 참 골치 아픈 일에 끼었구만. 헌데 내 한마디만 좀 하겠네. 인생 똑바로 살게나. 놀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그걸로 평생 밥 벌어먹고 쫓기다 살 생각이었나? 저도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자고로 사람이라면 제대로 땀 흘리고 건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땅히 나가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이다. 장승날이 혹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시오? 장승은 술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도 참. 내가 아무리 장승이라지만 이곳 영계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나? 법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자네에게 빚을 졌다 한들 마음대로 내보내줄 순 없네. 그러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건 저기 판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치들이 허락해야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네. 그놈들이 워낙 절차를 귀찮고 복잡하게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여기는 지상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다가는 꼼짝없이 갇히게 될 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요? 장승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헌데 놈들은 노름판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 설득할 필요 없어. 가서 승부를 보자고만 하면 바로 좋아할 걸세. 아주 신이 나서 하자고 들 거야. 그러면 자네가 하는 걸로 승부를 보면 되는 게지. 하지만 걸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하오?
장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더니 윤기의 어깨를 힘껏 쳤습니다. 걸 게 없긴 뭘 걸어. 자네 자신을 걸면 되는 거지. 자네 같은 인간은 요괴들에겐 정말 귀한 먹거리야. 그놈들 눈깔이 뒤집힐 걸세. 윤기는 장승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껄껄 웃어대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뭐 생애 마지막 승부놀이라 생각하면 되겠구려. 무엇보다 내 특기니까 말이오. 인간 세계에서나 이곳에서나 매한가지겠지. 역시 진짜 상남자로구먼. 그대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건승을 빌겠나. 장승과 윤기는 서로 잔을 들고 건배하듯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장승이 말해준 요괴 판관들이 있는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관복을 차려입은 요괴 셋이 큼지막한 탁자에 둘러앉아 골패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왔지만 눈짓 하나 주지 않았지요. 윤기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나리님들 골패 놀이 중이요? 나도 좀 깁시다. 제법 당돌한 인간놈이구나. 그래, 우리들이야 환영이지. 헌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돈은 없어 보이고 뭐 걸고는 있나? 나를 걸겠소. 요괴 판관들은 술을 마시다가 깔깔대며 웃어댔습니다. 이거 재밌건. 인간이 스스로를 걸겠다니 대담하긴 하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봐, 김찬판. 그 무거운 궁뎅이 좀 치워서 자리 만들어봐. 윤기는 만들어진 자리에 앉아 골패 패를 받았습니다. 요괴들은 그런 윤기를 보면서 가소롭다는 듯 큼지막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판이 시작되자 요괴들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기가 연달아 계속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요괴 판관은 모든 판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윤기 앞에 산더미처럼 금화가 쌓여 있었지요. 이게 뭐야? 인간 주제에 이기고 있잖아. 이 얼치기 같은 놈. 인간한테 져서 빈털털이나 되고 말이야. 썩 꺼져라 이놈아. 요괴 판관은 패배한 요괴를 비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판돈을 모두 잃은 요괴 판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윤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걸 것을 제안했습니다. 돈 말고도 나처럼 다른 걸 거는 게 어떻소? 통행증 같은 건 말이오. 그래, 이놈아. 좋다. 요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윤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그 통행증을 걸고도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죠. 마침내 윤기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행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요괴 판관에게서 따낸 금화까지 하면 한미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기는 싱글벙글 웃으며 통행증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괴는 이를 갈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비어 있었죠. 이년아. 주인날이 술이 비었는데 따르지 않고 어디서 빈둥거리고 있는 게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러자 한 어여쁜 여인이 눈을 내리깔고 요괴 판관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윤기는 무심코 그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이럴 수가 너무나도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화였던 것입니다. 성화도 윤기를 보고 놀랐지만 입을 앙다물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납치한 요괴대감이라는 작자는 바로 이 판관들이었던 것이죠. 윤기는 들고 있는 통행증을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을 나갈 수 있었지만 성화를 본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대로 그냥 갈 거요? 재미없게 남자가 여기서 그만두는 거요? 이놈 보게. 오냐 그래. 내 성미에 지기만 할 수는 없지. 좋다. 그러면 나는 인연을 걸겠다. 오라, 좋다. 한 제대로 놀아보자꾸나. 윤기의 도발에 눈이 뒤집힌 요괴 판관은 성화를 판돈에 올렸습니다. 윤기는 아주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패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패가 꼬였고 이기던 윤기는 내리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돈과 판돈을 잃고 통행증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윤기에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뿐이었죠. 요괴들은 킬킬 웃으며 윤기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걸만한 게 목숨밖에 없구만.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이야, 오늘 오랜만에 인간 고기를 맛보겠구나. 군침 도니까 어서 패 돌려보게. 그때 윤기는 요괴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골패는 분명 2개의 6이 나와서 쌍육이었는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하나는 3, 하나는 1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요괴 판관들은 요술을 써서 윤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보니 지금까지 요괴들이 일부러 져서 윤기를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낭패였습니다. 완전히 감쪽같이 교활한 요괴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때 주막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윤기가 주막에서 봤던 그 장승이었죠. 집채만 한 덩치의 무성한 턱수염, 그 위엄은 요괴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괴 판관들은 장승이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쫄아붙었습니다. 뭐야, 오늘도 골패나 하고 있나? 어디, 재미 좀 보고 있는 거냐? 장승날이. 여기 웬일입니까? 그냥 저희끼리 잠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별일 없었습니다. 나리도 자리 끼시겠습니까? 요괴 판관들은 갑자기 나타난 장승에게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변명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죠. 장승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골패판을 쓱 훑어보더니 팔짱을 끼었습니다. 됐네. 나는 놀이는 영 재주가 없거든. 대신 구경이나 합세. 그런데 말이야. 혹여 내가 보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안 하겠지? 아유, 암요. 저희가 뭐 별거 하겠습니까? 골패는 골패로 승부를 봐야지요. 그럼요. 쓸데없는 짓이라뇨. 서운합니다. 요괴 판관들은 장승의 으름장에 손살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장승은 딱 버티고 서서 윤기를 향해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윤기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어디 이제 골패판 한번 신나게 돌려보게. 그럼요. 자자, 또 한번 달려보자고. 다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괴들이 요술을 부리지 못했기에 윤기는 다시 승기를 붙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르자 다시 텅 비었던 윤기의 탁자 앞에 금세 금화가 쌓이더니 빼앗겼던 통행증은 물론이고 성화를 건 승부도 연거푸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잇, 망할. 오늘은 영패가 안 붙는구만. 재미 다 봤어. 옛다. 썩 들고 꺼지거라. 요괴 판관이 성질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하지만 윤기의 골패 실력은 정말 요괴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윤기는 씩 웃으면서 통행증과 금화 그리고 성화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자 장승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윤기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이번 골패를 마지막으로 놀이는 그만 끝내도록 하게. 아무렴요. 이젠 놀이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잘 생각했네. 그러면 어서 여기서 나가지. 윤기는 장승의 인도에 따라 다시 밖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된 성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윤기와 장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시간은 꽤 흘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지나 있었지요. 정말 영계와 현실 세계와는 시간의 흐름이 달랐던 것입니다. 윤기는 10년의 세월 동안 종적을 감췄기에
모두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덕택의 윤기 뒤를 쫓는 추노꾼도 모두 없어졌지요. 이에 윤기와 성화는 폐가를 다시 고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윤기도 영계에서 가져온 금화를 미천으로 건실한 삶을 시작했답니다. 매년 산속 외로이 서 있는 장승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렇게 윤기와 성화는 다시 깨끗해진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돌에 새기고 원수를 입으면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 덕을 입었으면 꼭 그것에 맞춰 은혜를 갚도록 합시다. 또 모르잖아요. 우리도 윤기처럼 장승나리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 저작거리 한 구석에는 상득이라는 젊은 백정이 살았습니다. 상득이는 떡대가 큰 데다 얼굴도 험상궂어서 별명이 칼든 도깨비였답니다. 그래도 상득이는 얼굴과 달리 인심이 후했지요. 덕분에 상득이네 푸주가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상드가? 고기 한 근만 좀 썰어봐라. 알겠습니다요. 상득이가 큰 칼로 고기를 썩썩 베어 주었지요. 상득이 내 이놈. 왜 내 고기만 적으냐? 똑같이 드렸는데 왜 12입니까요? 무엇이 어째? 내가 적다면 적은 것이지. 왜 말대꾸냐? 푸주간을 처음 찾은 김초씨가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성질이 못돼 먹은 김초씨는 이렇게 저작거리에 푸주간마다 시비를 걸어서 고기를 더 뜯어내는 악당이었습니다. 이번엔 상득이네 푸주간이 걸린 것이었죠. 헌데 상득이는 별 대꾸도 없이 노려보기만 했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험상궂어서 화를 내던 김초씨조차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거라. 섬뜩해진 김초씨는 주는 고기를 얼른 받아서는 불이 나게 푸주간을 나왔지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답니다. 다른 손님들이 혀를 끌끌 찼지요. 다들 상득이가 얼마나 후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했네 상득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려. 쯧쯧쯧. 양반씩이나 되어서 이런 푸주간이나 뜯어먹으려고 오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양반 중에 제대로 된 놈도 있어? 상득이는 누구에게나 후했지만 양반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저작거리에서 깽판을 치고 갑질을 하는 것은 죄다 양반이었으니까요. 상드가, 너 또 양반들하고 싸웠느냐? 너 그러다 큰일 치른다. 남이사. 내가 다투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허참. 이 녀석 말본새 좀 보게. 이거 사. 나 아니면 누가 널 챙겨준다냐? 그런 상득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소꿉친구인 출례였지요. 그래, 고맙다. 사실 아까도 들이받으려다 네 생각이 나서 참았다. 고맙지? 고마우면 고기 좀 더 썰어봐라. 마님께서 내일은 회갑 잔치를 하신다고 고기를 많이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출례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모두가 좋아했답니다. 심지어 서당 다니는 박진사의 아들내미까지 추파를 던지니 그 인기가 짐작이 갔지요. 허나 출례는 어찌된 영문인지 반골정신이 가득한 상득이하고만 친하게 지냈지요. 안 그래도 더 넣었다. 가져가라. 정말이냐? 잘했다. 이야, 소꿉친구 좋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넌 내가 뭘 줄 때만 소꿉친구를 찾는구나.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한걸? 너 저번에도 내가 박진사님 몰래 감자며 고구마도 가져오고 그랬잖아. 농담이다. 고기 잘 가져가라. 상득이와 출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답니다. 그 인연 덕분인지 자라서 처녀, 총각이 된 이후에도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상드가 우리 주인마님이 곶감을 이렇게나 주시더라. 너도 한 개 먹어봐라. 양반놈들이 주는 걸 뭐 그리 좋다고 가져오느냐? 그래서 안 먹게. 누가 안 먹는다고 했느냐? 어서 줘봐라. 네 덩치에 하나 가지고 되겠냐? 자, 한 개 더 먹어라. 출례는 외골수 상득이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답니다. 상득이도 그런 출례를 위해 고기도 듬뿍 얹어주곤 하였죠.
둘은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미소를 주고받곤 하였답니다. 정말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이 안 간다. 그러게 말이다. 상득이는 출례가 있어서 행복했지요. 사실 상득이의 마음속에는 출례에 대한 연심이 커져가고 있었답니다. 허나 원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차마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상득이는 이런 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출례가 우산도 안 쓰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례 아니냐? 이 비를 다 맞고 무슨 일이냐?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뭐냐? 가게 닫아야 하니 빨리 말해봐라. 나 이제 시집 간다. 출례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상득이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출례의 신랑은 자기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냐? 시집가도 잘 살아라. 가끔 푸주간에도 들리고. 헌데 상득이는 출례에게 참아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라도 엄연히 등급이 있었죠. 가장 괄시받는 백정에게 시집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상득이는 슬픔을 꾹 참고 잘 가라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라. 상득이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헌데 출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벌컥 내고는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했지요. 상득이는 출례를 잡을까 했지만 결국 부르르 떨면서 주먹을 쥐고 참았답니다. 그렇지요. 백정이랑 사는 것보다는 누가 되었건 더 나았으니까요. 그 뒤로 출례는 상득이의 푸주간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출례야, 날 잊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그렇게 한 해가 지났지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되었답니다. 상득이는 한숨이 늘었지만 그래도 출례를 찾아가 보지는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오늘도 힘차게 고기를 베었답니다. 아니, 왜 자꾸 말발굽 소리가 들린담?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어째 바깥에서 말탄 파발꾼이 자꾸만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새파란 것이 뭔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지요. 오랑캐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온 동네 사람들은 속히 대피하시오.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다니요. 놀란 상득이는 뛰쳐나갔지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벌써부터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오랑캐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랑캐 놈들 머릿수가 뭐 이리 많으냐?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구나. 후퇴하라. 에잉, 도성을 지키는 장수라는 것들이 먼저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대부들이 도망갔지요. 다들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는 꼬리, 양반 채통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모양새였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던 상득이는 벼랑간 눈이 왕방울만 해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출례가 아랫마을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작년에 혼례를 치른 출례가 떠오른 것이었죠. 상득이는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혹시라도 출례가 오랑캐에게 변을 당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해서 상득이는 푸죽간 식칼 하나만 달랑 들고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출례야? 대답 좀 해주라. 어디에 있는 거니?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랑캐가 죄다 때려 부수고 불을 놓았는지 아주 박살이 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건물 한 채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상득이는 그 폐허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지요. 여보시오? 혹시 출례라는 처자를 아시오?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상득이는 다 죽어가는 마을 사람을 발견했지요. 여인네들은 죄다 오랑캐에게 끌려갔소.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알아서 무엇 하시겠소? 가지 마시오. 오랑캐가 아주 드글드글하다오. 마을 사람은 상득이를 말렸지만 이미 상득이는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재차 부탁하니 마을 사람도 더 말리지 않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득이는 정신없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가니 근처 언덕에 오랑캐들의 진지가 있었답니다. 이놈들! 출례를 내놓거라. 응? 이 조선놈이 실성한 것이냐? 다짜고짜 뭘 내놓으라니.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여러 소리 말고 니들이 오늘 잡아간 여인들 어디에 있느냐? 그건 알아서 뭐에 쓰게? 어차피 니놈은 여기서 죽을 텐데. 상득이를 비웃던 오랑캐들은 저마다 칼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딱 봐도 인간 사냥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저 더벅머리 조선놈을 제일 먼저 베는 자에겐 은한 양? 어떠냐? 좋지. 내가 아주 10토막을 내야겠다. 그럼 10양 가져가는 거다. 오랑캐들은 지들끼리 아주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은 상득이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아주 그득한 것 같았답니다. 더 참지 못한 상득이는 푸죽간 식칼을 휘두르며 맞섰지요. 못된 오랑캐놈들아! 조선 땅이 니들 놀이터라도 되느냐? 아니 될 게 뭐 있겠느냐? 니놈도 싸게 저승으로 가거라. 오랑캐가 힘차게 휘두른 칼을 상득이의 푸죽칼이 턱 하고 막았지요. 헌데 오랑캐가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산삼뿌리를 먹었나? 힘이 뭐 이리 세다냐? 상득이는 그 틈을 노려 오랑캐 머리통을 날려버렸지요. 몸은 쓰러지는데 대갈통만 빙글빙글 도는 꼴이 아주 헬리콥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참 조선에는 헬리콥터가 없지요. 어쨌든 상득이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단숨에 오랑캐 사이로 뛰어들어가서는 푸주칼을 휘둘러 죄다 베어버렸지요. 오랑캐 팔, 다리, 머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어느새 오랑캐들은 죄다 쓰러지고 헉헉 숨을 몰아쉬는 상득이만 남았답니다. 출례야?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이 상득인을 널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상득이는 오랑캐 진영을 샅샅이 뒤졌지요. 아니나 다를까 진영 뒤편에 포로로 잡혀온 아녀자들이 잔뜩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오랑캐들에게 희롱당할까 두려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상득이는 철창을 열어 여인네들을 전부 풀어주었답니다. 혹시 출례를 보지 못했어? 분명 같이 끌려왔을 터인데 도통 보이지 않는구려. 상득이가 찾아 헤매이니 마을 사람 하나가 출례를 알고 있었지요. 미색이 출중한 여인네만 따로 모아서 더 큰 진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득이의 눈에 불꽃이 튀었지요. 고맙소. 그럼 잘 가시오. 아니, 자넨 어딜 가려고 하는가? 더 큰 진영에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더 만류할 사이도 없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운 벌판을 외로이 달렸지요. 그렇게 꼬박 하루를 가니 아주 너른 벌판이 나타났지요. 한양과 평양 사이에 펼쳐진 재령평야였습니다. 그 드넓은 벌판 한가운데에 오랑캐들이 모여든 진지가 보였지요. 올 거니. 저기로구나. 그나저나 참 많이도 모였다. 상득이는 침을 탁 뱉었습니다. 오랑캐 놈들이 조선이 아주 제집이냥 큼지막한 진지를 턱하니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 꼴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오랑캐는 못해도 수천이요, 상득이는 꼴랑 한 명이었죠. 냅다 쳐들어갔다간 화살의 고슴도치꼴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지. 오랑캐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면 멍청하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해서 상득이는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벌판에 어둠이 내리자 상득이는 오랑캐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걷다가 보초가 나타나면 한 칼에 보내버렸지요. 그렇게 진지의 코앞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응? 저 사람들은 조선군 같은데? 오랑캐 진지 가까이의 바위그늘 아래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득이가 보아하니 도망치지 않은 조선군 패잔병들 같았지요. 헌데 다들 이를 악물고 눈빛이 날카로운 것이
최후의 돌격을 준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상득이가 다가가자 조선군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춰라. 대체 누구길래 우리 뒤를 따라오느냐? 댁들이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요. 죽을 자리를 찾아서 왔수다. 상득이의 말에 조선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조선말을 쓰는 조선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놀랐고 혼자서 오랑캐 진지까지 온 그 대범함에 두 번 놀랐지요. 혼자서 저 많은 오랑캐를 어쩌려고 여기 온 것이오? 계속 죽이다 보면 끝이 나지 않겠어? 허참. 우리도 무모하지만 그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려. 이 패잔병들은 평양감사 이덕준 대감의 사병들이었죠. 이 감사가 평양을 지키다 전사한 후 대감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렇게 뭉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질색을 하는 상득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참, 모시던 양반이 죽었다고 따라 죽으라는 법도 있어? 살았을 때는 종노릇에 죽을 때는 뭐 뒤따라 죽겠다니 어이가 없구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이 대감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소. 그래봤자 양반이지. 당신네들이 죽어준다고 눈이나 깜짝 안 할 양반. 패잔병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것이었죠. 금세라도 한판 벌어지려는데 뒤에서 웬 처자가 나타나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게. 이분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으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분 말씀이 맞다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가만히 있게. 상득이가 가만히 뜯어보니 처자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오똑하고 얼굴이 작은 달처럼 빛나는 것이 그림에서 막 빠져나온 미녀였지요. 상득이도 놀라서 가만히 있었지요. 하기사 백정 주제에 이런 미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나도 실례했어. 조선 백성들끼리 싸우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 네, 압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호걸께서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말에도 기품이 있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죠. 처자는 본인을 간단하게 해수라고만 소개했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처자 같았지만 상득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연히 죽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랑캐들에게 붙잡힌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구하려고 온 것입니다. 사실 나도 그렇다오. 구할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잘 되었군요. 어떻습니까? 호걸께서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상득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많은 오랑캐들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죠. 해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고 죽겠다는 각오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한다면 백에 하나라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례를 구하려면 사실상 이 길뿐이었지요. 줬어. 헌데 내 발목을 잡았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시오. 어차피 죽으러 가는 마당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허나 호걸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수의 담력도 보통이 아니었죠. 무시무시한 상득이가 노려보는데도 자기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하여 상득이도 더는 말하지 않고 오랑캐 진지로 향했답니다. 진지에는 오랑캐들이 잔뜩 있었지요. 여기저기 화토불을 피워놓고는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약탈한 재물들을 그득히 쌓고 술과 고기를 신나게 뜯었지요. 그렇게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니 골아 떨어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하나 둘 뻗어버린 오랑캐들은 아주 코까지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득이와 해수는 포로들을 찾아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진지를 싹 다 돌아다녔는데도 조선인 포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지요. 이잡듯이 찾는데 마침 진지 뒤편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요. 길을 따라가 봤더니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아니 글쎄 이 사악한 오랑캐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쩜 이리도 잔인한 걸까요?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 처죽일 놈들!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다니! 상득이의 가슴은 분노로 부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하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이젠 죄다 물 건너 가버렸으니까요. 오냐, 이놈들! 니들은 모조리 도륙을 내주마. 상호걸께서는 대체 어쩌시려고요? 해수처자, 날 좀 도와주시구려. 둘은 먼저 마구간에 불을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러자 꼬리와 갈기의 불똥이 튄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군마가 풀려났으니 진영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지요. 놀란 오랑캐들은 군마를 다시 붙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답니다. 그동안 상득이와 해수는 흩어져서 막루의 보초병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이제 오랑캐들은 두 눈이 감긴 장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아직 멀었소. 이제 놈들의 굴량미를 손봐줍시다. 상호걸. 참으로 묘안이십니다. 뒤이어 두 사람은 군량을 쌓아둔 창고로 향했지요. 예상대로 창고에는 경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뛰쳐나간 말을 붙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해서 두 사람은 단숨에 보초를 제압하고 군량에 불을 놓았습니다. 큰일이다. 굴량 창고에 불이 났다. 불을 꺼라. 다 굶어 죽기 싫으면 어서 불을 끄란 말이다. 그 사이를 틈타 조선군이 반격을 시작했지요. 기껏해야 100명 남짓이었지만 오랑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적습이다. 적이 습격했다. 말을 붙잡아라. 아니 불부터 꺼라. 아니다 적병을 막아라. 상득이는 오랑캐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넘겼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백정으로 살았으니 칼솜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득이에게 걸리면 어떤 놈이든 그대로 황천행이었죠. 오랑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군마가 날뛰고 군량창고에는 죄다 불이 났거든요. 하여 수천에 달하는 병사들이 죄다 우왕좌왕하는 것이었죠. 이놈들아, 당황하지 말고 흩어져서 불을 꺼라. 부관은 나가서 침입자를 찾아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가 나섰습니다. 장수는 키가 팔척에 요괴처럼 험상궂은 사내였죠. 오랑캐 장수는 화를 버럭 내면서 부하들을 닥달했습니다. 오랑캐들이 전령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슬슬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소이다, 해수처자. 상득이와 해수는 조선군을 이끌고 탈출을 시작했죠. 막는 놈들은 죄다 해치우면서 빠져나오는데 어째 죽여도 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조선군이 저쪽으로 도망간다. 놓치지 마라. 놈들을 잡아다 내 앞에 대령해라. 이제 보니 오랑캐 장수가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이었죠. 뒤에는 오랑캐 장수, 앞에는 대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선군은 오랑캐에 포위되어 몰살을 당할 지경이었죠. 다들 난감해하는데 상득이가 나섰습니다. 내가 막을 테니 어서 빠져나가시오. 아니, 오랑캐 장수를 혼자서 막겠다는 말입니까? 딱 봐도 오랑캐 장수는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는 상득이를 말렸지요. 그러지 말고 같이 도망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상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을 생각이요? 걱정 마시오. 난 어차피 살아 돌아갈 생각을 버린 지 오래라오. 춘례가 없는 세상에서 상득이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춘례를 해친 저 원수 같은 오랑캐들을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갈 생각뿐이었죠. 해수는 상득이의 결심이 바위 같다는 것을 알고는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 천지신명께서 도우신다면 꼭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여부가 있겠소? 그럼 잘 가시오. 상호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해수는 마음이 먹먹한지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요. 그렇게 해수가 떠나자 상득이는 홀로 오랑캐 장수와 맞섰습니다. 장수의 호위병들이 덤벼들었지만 상득이가 휘두르는 푸주칼을 누구도 막지 못했지요. 상득이는 피칠갑을 하고는 푸주칼로 장수를 딱 가리켰답니다.
오랑캐 놈들아. 니들이 겨우 이 정도냐? 우리 푸주간 돼지가 니들보다 잘 버티겠다.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곱게 죽이지는 않음마. 상득이의 모욕에 골이 잔뜩 난 오랑캐 장수가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둘은 곧바로 무서운 싸움을 벌였지요. 오랑캐 장수는 번개같이 칼을 휘둘러서 상득이를 공격했답니다. 허나 상득이는 푸주칼로 전부 막아냈지요. 캉캉캉 하면서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놈 치고는 칼 쓰는 법이 제법이로구나. 허나 그래봤자 날 당해내기에는 멀었다. 이롭다. 내 칼솜씨 보고 제법이니 어쩌냐 하는 수준이면 너도 틀렸다. 칼이 번쩍하고 다시 번쩍하며 맞부딪혔지요. 둘은 사정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허나 내로라 하는 오랑캐 장수를 검술조차 배워본 적 없는 상득이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점점 밀리던 상득이는 오랑캐 장수의 칼이 번뜩이는 순간 그만 팔에 길게 상처를 입었지요. 미천이 다 드러났나 보구나. 자, 이번엔 다리다. 다시 번쩍하자 이번엔 다리가 칼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서 바지가 시뻘겋게 물들었지요. 허나 상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푸주칼을 휘두르며 맞섰지요. 두 사람의 칼이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오랑캐 장수와 상득이는 서로를 밀어내려고 칼을 붙잡고 힘싸움을 벌였지요. 허나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득이는 점점 힘이 빠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었지요. 어디 나한테 죽은 조선 무사가 한둘인 줄 아느냐? 네 놈도 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네가 어디 무사만 죽였느냐? 응? 무슨 소리냐? 난 다 보았다. 진지 뒤편의 구덩이에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다 보았단 말이다. 약한 나라 백성이니 죽을 만해서 죽은 거 아니겠느냐? 화가 치민 상득이는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단숨에 오랑캐 장수를 밀어냈지요. 장수가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순간 상득이는 젖먹던 힘까지 써서 푸주칼을 던졌습니다. 앗! 할 사이도 없이 푸주칼이 오랑캐 장수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지요. 장수는 칼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칠공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득이가 승리한 것이지요. 허나 상득이는 이제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춘례야, 원수는 갚았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함께 지내자꾸나. 상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상득이는 아주 뻗어버려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편 오랑캐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군마와 식량을 잃은 데다 장수까지 쓰러졌으니 더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놈들은 다른 오랑캐 부대를 찾아 멀리 도망쳐버렸지요. 여기가 어디요? 상득이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명 벌판에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천막이었지요. 상우걸. 깨어나셨습니까? 아니, 해수 처자가 아니오. 처자도 저승에 온 것이요? 아닙니다. 여기는 조선군 군영이옵니다. 쓰러진 상득이를 해수가 구해낸 것이었죠. 그리고는 가까운 조선군 군영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고맙구려. 덕택의 목숨을 건졌소. 고맙기는 제가 더 고맙지요. 상우걸께서 오랑캐의 대군을 홀로 무찔렀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니 상득이는 오랑캐의 오랑캐 무리 하나를 혼자 무찔렀다는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덕분에 조정에서는 상득이를 백정에서 면천시켜 주기로 하였답니다. 허참, 면천이라니. 꿈만 같소이다. 꿈이라뇨. 생시옵니다. 어째 해수 처자가 더 기뻐하는 것이었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우걸. 좋은 소식이 또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요? 조정에서는 상득이에게 군관이라는 벼슬까지 하사하였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수가 부족한 상황인지라 상득이 같은 실력자 하나가 아까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랑캐들과 꼼 좀 싸워달라 이거로구만. 그래도 공을 인정받으셨으니 좀 더 기뻐하셔야지요. 내 입장에선 벼슬이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에 써먹어야 하오? 전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해수처자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해수처자는 상득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 이 몸은 백정이오. 어찌 해수처자 같은 양반집 규수가 시집을 오려고 하시오? 아니지요. 상우걸은 이제 출세길에 들어선 군관이 아니십니까? 거기다 당당히 면청까지 하셨으니 혼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상득이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수처자와 상득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해수는 상득이보다 더 기뻐했답니다. 너무나도 경사로운 일이었지만 상득이는 마음 한켠이 늘 아팠습니다. 춘례를 구해내지 못했으니까요. 하여 상득이는 혼례를 치른 후에도 결사적으로 오랑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럴수록 공로는 쌓이고 벼슬은 높아졌지만 춘례에 대한 그리움은 가실 줄을 몰랐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춘례와 도망칠 것을. 달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랑캐들을 물리친 상득이는 텅 빈 적진을 순찰하였지요. 그렇게 적진을 뒤지는데 진영 한 구석에서 포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원으로 데려가지 못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죠. 헌데 그 중에 상득이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례야, 날 못 알아보겠느냐? 나 상득이다. 미십니까? 저는 군관님 같은 대장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춘례는 눈을 슬슬 피하면서 상득이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상득이가 얼굴을 마주하자 춘례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처럼 더러운 여자를 어찌 기억하십니까? 오랑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저는 군관님께 아무것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겠느냐 말이다. 상득이는 춘례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안방마님이 된 해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참으로 잘 아셨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대장부이십니다. 부인,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오? 해수 서방님께서 의리가 두텁고 또 호방한 것을 제가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서방님께서 저 여인을 저버리셨다면 저 또한 실망했을 것입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구려. 하여 춘례도 상득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이후로 춘례는 상득이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으니 마음씨 좋은 첫 부인 해수와도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어서 이리 오시오. 오늘은 두 부인과 함께 밤을 보내야겠소. 상득이가 얼마나 강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렴 오랑캐 한 무더기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장사가 상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득이는 해수와 춘례 두 부인을 아주 제대로 뿅가게 만들었답니다. 두 부인은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지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셋은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함께 잠이 들었답니다. 아니, 여기가 바로 거긴가? 부인 둘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사내가 사는 집이? 아, 글쎄 그렇다니까. 부인들이 아주 매일 밤 자지러진다고 하니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니까. 거참 무슨 힘이 그렇게 세다냐? 이러다 아주 여인들을 잡겠소. 이후로도 상득이는 출세를 거듭하여 그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다겠습니다. 해수와 춘례 두 부인도 상득이를 성심껏 보필하였으니 후손들은 둘을 언제나 똑같이 공경했다고 하네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나 이왕이면 상득이처럼 사랑과 용서를 통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